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며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맞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네, 지난 11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제 강제징용 재판 당시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14일 2차 조사 당시에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했던 의혹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문건을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오늘 있었던 조사에서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을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사 검토, 조서 열람을 하는데 지금 시간을 쓰는 중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썼기 때문에 오늘도 꽤 긴 시간 동안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1차 소환 조사 당시에 조사 시간이 10시간이었고 이제 열람 시간이 13시간이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당일에 3시간을 열람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검찰로 가서 약 10시간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당시 지금 어제였는데 열람을 하지 못하고 조사만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오늘 받았던 3차 조사까지 모두 조서 열람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이번에도 다음 날까지 검찰청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의 경우에 조사가 11시간이고 조서 열람이 13시간이었다고 하니까 조사 시간보다 오히려 조서 열람을 하는데 시간을 더 쓴 건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검찰 당시에 작성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이 됩니다. 조사 시간이나 열람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혐의 자체가 4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렇다 보면 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할 텐데 이제 열람 시간이 조사 시간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한 말에 앞뒤가 맞는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방대하면 본인 자체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재판 진행을 하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조서 열람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조서가 완료가 됩니다. 열람을 다 하지 않으면 조서가 작성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성 끝나기 전까지 완벽한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열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서 열람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라면 대부분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수사를 진행을 한다, 사실관계가 단 하나다라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만에 끝나기도 하는 게 이 조사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 굉장히 오랜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관계가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사와 열람 자체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도 많고 질문도 많고 진술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당연히 검찰에선 청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이 영장을 인정을 할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이제 고영안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선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검찰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잘 보완을 했다 하면 법원에서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그 자체가 보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스포킹건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뭔가 지난번 국민들을 좀 실망시킨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오시는 거의 모든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즉 변호사들이 출연하셔서 예전에 박병대 고영한
당시에도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기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네. 지금 이제 김영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글쎄요. 일단 알려진 증거 같은 것들이 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심의위원회 수첩 같은 것들 예. 그리고 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밀 문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뭐 고용한 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경우 예. 이미 수집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예.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또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각이 된다라는 예측도 보이고요. 예. 좀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뭐 어쨌든 법원의 결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케이스와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포토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포토라인 이 주제를 두고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예. 주제로 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갔다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이 있는 게 뭐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와 또 아니다, 이건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각 굉장히 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그 포토라인도 일종의 시행 중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애초에 만들어진 건가요? 네, 처음 이야기가 나온 계기는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취재 과열로 인해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언론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뭐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포토라인이었고요. 예. 예, 이후에 더 구체화해서 나온 것은 법무부 훈령에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인데요. 예, 이에 따르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공인이죠. 고위 공직자나 강력범 혹은 뭐 성폭력범의 경우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서 뭐 촬영 경쟁으로 인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네, 동의를 한다면 검찰청 부지 내 청사 건물 이외의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뭐 예외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또 인권이 먼저냐 이렇게 또 논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엔 참 둘 다 맞는 얘기 같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이 포토라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훈령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강제된 이야기는 아니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위법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래요? 예.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헌법상 기본 이념이죠. 무죄 추정 원칙에 뭐 심각하게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뭐 유죄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도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차라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규 없이 진행되고 있는 포토라인 자체를 뭐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닌지라는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포토라인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이미 해주셔가지고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주영 씨 관련된 그런 케이스를 감안한다면
부상을 입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부상을 입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 어느 정도 정제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그걸 받고 이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순기능적인 면이 없진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사건들의 경우 뭐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본다라는 수사 감시 효과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지나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나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나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비난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문제는 안 되었을 텐데 만약에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채로 뭐 이게 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규정 같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라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 그리고 토론이 생긴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의 어떤 패싱 논란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두고 어떤 검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자체의 경우 뭐 법원 대 검찰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여지는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죠.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보다기보다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법조인들이 굉장히 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그전에는 뭐 이 포토라인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뭐 이제 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패싱을 해서 논란이 되자 이것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뭐 논란이 재점화된 시기에 대해서 좀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토론이 되고 뭐 좋게 발전이 된다라면 좋겠지만 뭐 하지만 내부적으로 왜 이러한 논란이 이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라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무려 4년 만에 승소 판결이었는데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세월호 사건이죠.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4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이제 생존자 한 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을 해라라고 하면서 청해진 해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 역시도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가 나왔습니다. 네, 2015년에 그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법 이거에 근거해서 배상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를 이제 유족들이 거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거부했던 이유가 아니 진실 규명도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을 우리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던가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특별법의 경우 2015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에 국가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뭐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가 나오지 않은 채 그럼 국가는 그냥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한다라는 측면으로 뭐 무마를 시키려는 거죠. 예. 뭐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이 구조금을 받았다면 소송을 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의 위법성이 판단이 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피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이미 돈을 받았다. 그런데 또 돈을 청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 이 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하고 소송을 예.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이번 판결의 경우 지난 1심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심과 달랐던 부분이 뭐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정확하게 구조 수색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뭐 체계적인 의료나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 대책을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해서 과다하게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야기를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내용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초원 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때 이분이 이제 뭐 기간제 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이거 패소를 했다고 하네요. 사망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이유가 그럼 단지 기간제 교사여서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공무원 질병, 상해, 뭐 사망 등과 관련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네. 이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부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 공무원의 기간제 교원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네. 해당 재판에서는 현재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이 이렇게 기간제 교원을 이 단체 보험 맞춤형 복지 제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게 위법하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요. 그 시간이 제가 별로 없는데 이것만 짧게 여쭙자면 대통령께서 그때 그 순직으로 인정한 것과는 이게 지금 사안이 별개인 겁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래요?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애초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이고 예. 교육청에서 이 보험에 단체로 가입을 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뭐 명시적인 판례랄지 이런 그래요? 태도가 없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랐네요. 저희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김영주 변호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